루프님과 함께하고 있는 팟캐스트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에필로그 편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사실 이걸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오스카 라켓하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에이스, 그다음에 모비딕 라켓, 그다음에 오즈 라켓, 아크라시아까지 연결해 보니까 제가 얘기할 게 좀 많아지네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게 예전처럼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제가 대학 탁구 연맹 또 대학 탁구 동호인 연맹 일도 생겼고 또 자전거 사업이 엄청 바빠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탁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리고 운영자로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카페 활동이 이런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통 정리하고 뭐 문제 생기지 않나 점검하고 뭐 약간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카라는 라켓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독특한 라켓 역사에서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고 그 가치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윤홍규 선수가 지금은 탁구닷컴의 이제 그 직원이지만 저하고 10년에 넘는 세월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썼던 라켓이고 그리고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오스카를 썼어요. 오스카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좋았던 라켓이고 제가 아마 라켓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면 오스카를 더 오래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라켓 개발자니까 오스카를 쓰다가 다른 라켓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스카가 그 당시 그 라켓 개발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거기서 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 전환을 한 것이 리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세대에서 끝판왕에 오스카에서 다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다 했고 거기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오스카는 잘 나가는 라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라켓에서 회전이 많은 라켓 또는 공이 짧게 들어가는 라켓 그러다 보니까 가변 반발력이라는 되게 엉뚱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라켓이 잘 나가면 잘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갔지 한 라켓이 잘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가변 반발력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으셨을까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닌데 그러게요. 예전에 누가 가변 반발력이라는 말을 붙이셨는데 사실 가변 반발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물리학적으로 없지 않나요? 있으시죠. 제가 볼 때는 가변 반발력은 감각의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넥시 2세대를 만들 때는 가변 반발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한 다음에는 가변 반발력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도 해보고 그걸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가변 반발력이 있는데 표층이 흰옥기인 라켓, 표층이 림바인 라켓 뭐 이런 식으로 펼쳐봤죠. 그렇게 쭉 펼쳤다가 3세대에 가면서 가변 반발력이 무조건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감각적으로는 적당한 정도의 깊이 어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지 너무 심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타협점을 찾은 게 이제 3세대 그렇게 되거든요. 넥시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3세대까지 가다 보니까 3세대의 마지막은 제가 3세대의 마지막을 뭘로 장식했나요? 지금 3.5세대라고 부르는 라켓 카나프 라켓 그 전에 뭘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그 이유가 젤롯인가요? 그 이유는 체데크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제. 카나프에서 체데크로 갔는데 카나프 전에 제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아리랑 그 다음에 잉카 3세대에서 그러면은 그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아리랑이 마지막. 그렇겠네요. 아리랑이 어떻게 보면 또 끝판왕이네. 그 각 세대의 끝판왕은 뭔가 의미가 있어요. 아리랑이 그러니까는 파워에 있어서 끝판왕. 그 아리랑이 끝판왕이었고 잉카와 아리랑이 어떻게 보면 3세대 끝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이 바뀌면서 회전의 측면으로 넘어가면서 카나프가 나왔죠. 그렇게 됐고 4세대의 끝판왕은 루비콘인데 젤로서부터 이어지는 그 라인 4세대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라켓은 젤롯 같아요. 저는 별로. 다들 좋아하고 저도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4세대의 정점은 사실
체데크가 정점일 수도 있고. 체데크도 그렇고 저는 루비콘이 제일 좋고 그리고 그 전에는 루비콘 나오기 전에 오히려 저는 올람을 더 좋아했었고요. 올람도 좋은 라켓이에요. 올람이 좀 저평가된 면이 있어요. 올람이 왜 저평가됐냐면 올람이 저는 나름대로 독특한 라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치가 있는 라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 전형이 올람하고 좀 안 맞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넥시의 이 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오스카님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자신과 안 맞으면 홍보를 안 해요. 근데 올람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라켓이거든요. 지금 제가 젤롯이랑 같이 나온 라켓이 올람이고 그리고 아크라시아예요. 제트 블레이드도 그 무렵에 조금 더 후에 나왔죠. 조금 더 뒤죠. 제트 블레이드와 그리고 루비콘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알죠. 거기서부터 이제 리뷰어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올람이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올람의 스타일은 제가 볼 때 맞으실 분 몇 명 있어요. 올람 맞으실 분이 루프 드라이브도 그렇고 저기 붉은 대진님도 올람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붉은 대진님도 맞으실 거고 그 중패 치시는 분 올람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그럼 뵀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또 올람 되게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넥시 리뷰어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건 그분도 올람 엄청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넥시 라켓들이 지금 이제 쭉 앞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중간에 제가 조금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쳐드리면 넥시 라켓은요 저평가되어질 수는 있지만 저급한 라켓은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이드가 없이는 정말 좋은 라켓을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라켓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브랜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뭘 쓰던 다 중타 이상 해요. 넥시 라켓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나와 딱 맞는 라켓은 가이드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 넥시 라켓의 그 정의를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세밀하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펼쳐진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는 그것만 계속해. 그래서 똑같은데 표층만 바꿔 간다거나 똑같은데 두께만 다르거나 이렇게 만드는데 넥시는 항상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맞는 지점을 찾아갔기 때문에 라켓들이 전부 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알면 그걸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넥시 라켓 중에서 뭐든지 하나를 사요 일단. 하나를 사면 그 라켓보다 조금 더 뭐한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사야 된다.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계속 사서 근데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 잊을 수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오스카 라켓을 제가 이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브랜드 내에서 판매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5년, 6년이라는 그런 시기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 딱 판매를 했는데 잘 나가는 라켓이고 그러니까 잘 판매되어지는 라켓이고 그리고 시장 평가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있었던 이제 구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송파에 있는 그 모 구장인데 이제 이전 국대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관장님의 경우 라켓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해보신 분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윤홍균 선수하고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기도 했었고, 근데 윤홍균 선수가 당시 그 오스카 라켓의 제니우스 붙이고서 이제 막 우승하고 옵티멈 플러스 한 10년 전에 이제 전국대 막 쓸고 다닐 때였어요. 한동안은 그때, 뭐 전부 다 쓸었죠. 근데 한동안. 그래서 아마 윤홍균 선수가 들고 왔는지 아니면 윤홍균 선수의 영향으로 구입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오스카 라켓을 관장님이 이제 들고 오셔서 저보고도 이제 좀 쳐보라고 그리고 자신도 좀 쳐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평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오스카 라켓은 그 당시에 그
티모볼 ALC나 그런 ALC류 혹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라켓은 이런 라켓이다라고 고정관념되어 있는 특성치와는 약간 다른 특성치예요. 많이 다르죠.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른다고 느껴요. 그리고 선수 물을 진짜 먹으신 분들, 엘리트 분들이 선호하는 라켓과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라켓이 다른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라켓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초반에 시장에 나오고 유동균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은 라켓 자체의 특성이나 성능은 저평가되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없어요. 만약에 동일한 라켓이 다른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나왔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네. 넥시 브랜드 한계가 있었어요. 네. 5, 6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혹은 유동균 선수의 또한 꾸준한 성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카 라켓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셀볼 때 만들어진 라켓이고요. 셀볼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또 받았던 라켓인데 폴리볼로 넘어오고 ABS로 넘어오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거거든요. 저는 그거 이해가 가요. 왜냐면 오스카 라켓은 이제 유동균 선수하고 탁구를 쳐본 사람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공을 앞에서 처리해요. 네네네. 앞에서 그냥 빡빡빡빡 이렇게 때리는 스타일로. 네네. 그래서 이 라켓의 반응이 느리면 안 돼요. 푹 감아가지고 멀리 보내고 이런 예를 들면 클리퍼나 이제 오펜시브 클래식 이런 류의 라켓들은 유동균 선수한테 안 맞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류의 라켓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스카 라켓을 한번 만들고 제가 상당 기간 동안 비슷한 류의 라켓을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오스카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류의 라켓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즈, 아크라시아 또 지금의 모비딕까지 에이스 모비딕에 이르기까지 이런 몇 개의 라켓들이 뭐 잉카라든지 잉카는 오히려 제 스타일에 좀 가까웠고요. 잉카는 사실 좀 정말 비운의 라켓인 것 같아요. 잉카가 정말 아쉽죠. 잉카는 그게 오히려 티바에서 나온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리랑도 덩달아서 아쉽고 처음에 고가로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덤핑을 했는데 가격을 싸게 팔아서 오히려 더 저평가됐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뭐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오스카 라켓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구성이에요. 비슷한 류를 찾자고 하면 칠갑합판 중에서는 올람이 비슷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올람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크라시아가 비슷해요. 아크라시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크라시아는 공을 깊이 잡아요. 그렇죠. 오스카는 표면에서 그렇죠. 쳐내고 그런데 아크라시아의 가변 반발력 중에서 잘 나갈 때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비슷할 거예요. 좀 단단하게 딱 그렇죠. 딱 치는 순간 그 순간. 그래서 그런 류의 그리고 이제 지금 모비딕은 약간 더 잉카에 가깝고요. 잉카류라든지 아크라시아에 좀 더 가깝고 에이스는 오스카에 좀 더 가까워요. 표면에서 반발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균 선수에게 굉장히 잘 맞는 라켓이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특성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편적인 특성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특성이 지금 현재의 공에는 더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셀룰로이드 공 재질을 갖고 있을 때는 오스카가 공을 너무 빠르게 쳐낸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특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꽂혀넣기 좋은 라켓이었어요. 오스카가.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한니발은 좀 달라요. 한니발은 조금 더 잡아주고 그렇죠. 조금 더 부드러운데 클래식한 느낌. 클래식하고 보편적인데 오스카는 쏘아주는 듯한 느낌의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켓을 저는 기억을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이고 정확하고 컨트롤이 우수하고 파워 넘치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년쯤 전인가요? 어느 날 오스카를 쳐봤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라켓이. 그렇죠. 너무 부드러워. 왜 이렇게 부드럽지? 생각해보니까 폴리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라켓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ALC가 들어간 라켓은 이런 라켓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라켓들과는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오스카를 처음 쳤을 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아이가 지금 문을 네. 궁금할 거야. 네. 아빠가 뭐 하고 있나 지금. 근데 네. 분명한 것은 저는 이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그 특성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특성이 시간이 지나고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오스카 이야기를 좀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요. 오스카 라켓을 만들 때는 사실은 되게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아릴레이트 카본으로 대표적인 라켓. 네. 예. 그 라켓들은 먹먹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아릴레이트 라켓들은 많이 있지만 근데 그 먹먹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접착제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중층 소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 느낌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해서 표층을 두 층으로 넣었죠. 지금은 이제 이너파이버라는 구조가 굉장히 뭐 보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 구조지만은 제가 오스카 라켓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너파이버 구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정확히는 드물었어요. 있었는데 그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끼워서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런 특성치를 위해서 그렇죠.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어떻게 가지 끼워서 그냥 만든 거죠. 근데 오스카 라켓은 표층은 히노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그 히노키의 특성을 받쳐주는 소재를 썼거든요. 네네. 사실 이 구조가 나중에 리썸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2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스카가 기여를 한 것이 그 표층, 그러니까 히노키의 특성을 뒷받침을 해주면서 살려주는 소재가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스카의 구조에서 그 두 번째 층을 현재 오스카가 갖고 있는 그 목재가 아닌 다른 걸 썼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스카의 표층은 히노키가 사실 얇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그랬었지만은 히노키는 부드럽고 약하고 얇으면은 재구시를 못하는 목재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자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 나온 라켓 보면 히노키 되게 얇게 썰어놓고 그 밑에다가 카본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카본 결만 팡팡 나가고 공이 다 날리고 걸리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히노키 표층이 상당한 두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스카를 만들면서 히노키 표층을 상당한 두께로 넣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반응성이 조금 느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히노키 표층을 상당한 양을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아릴레이트 카본을 소재를 붙이면 그 기존의 그 아릴레이트 카본을 극복한다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히노키를 얇게 깎아버린 거예요. 히노키를 얇게 깎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들어가는 층이 히노키는 표면에 스치듯이 공을 긁어주잖아요. 근데 그 한 점에서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소재를 썼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구조가. 그래서 공을 표면에서 긁어줄 때 그냥 물컹하게 긁어주지 않고 단단하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표면에서 깎아준단 말이죠. 공을 쓰듯이 깎아준단 말이죠. 그 구조 뒤에다가 아릴레이트 카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표층에서 충분한 힘을 가져요. 거기까지만 딱 잘라서 했을 때. 그리고 공을 잡아주기도 하고 회전을 넣어주기도 해요. 여기서 어떠한 것만 조금만 변형이 와도 다 균형이 깨져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층이 조금 더 두꺼우면 두 번째 조금 더 두꺼우면은 아릴레이트 카본 효과가 확 줄어들어요. 흔히 멍청해지는 거죠. 조금 더 얇으면 먹먹한 감, 아릴레이트가 갖고 있는 먹먹한 감이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그 이상적인 어떤 조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어느 정도의 두께로 해야 히노키가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사실은 오스카는 히노키 특성을 많이 잃어버린 라켓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지고 보면 그렇죠. 따지고 보면. 히노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공을 이렇게 붙들어 준다는 느낌은 없어요. 좀 많이 적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터치감에 있어서는 히노키의 그 감각이 도움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노키가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 양보를 하고 두 번째 층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주면서 아릴레이트 카본과 함께 이 세 개의 층이 기존에 어떤 라켓에도 없었던
아주 이상적인 조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예, 이게 제가 글로 쓰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글로 쓰면 이게 몸이 건조하거든요. 근데 들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스카를 만들면서 네. 그런 어떤 조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써보면서 느끼고 지금도 시장의 반응이나 혹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오스카 쓰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오스카는 굉장히 이렇게 계산되어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지만 그냥 만든 라켓이 아니다. 그 말 지금 저한테 와닿아요. 계산되어진 라켓이에요. 네. 오스카는 당시에 있던 모든 라켓의 정보를 다 동원해서 계산되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내는 라켓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넥시는 실험적인 라켓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오스카는 실험적인 라켓이 아니에요. 네. 데이터에 근거한 타 브랜드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을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넥시가 여러 종류의 라켓이 있고 또한 타 브랜드의 아쉬웠던 그런 특성들을 보완할 수 있는 라켓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상 정점은 오스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프리모라트나 뭐 타 브랜드 이야기 드려도 되죠? 네, 혹은 뭐 슐라이거, 카본, 류, 혹은 뭐 그런 히노키 카본이라고 불리는 흔히 히노키 카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라켓들이 주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을 사실상 오스카가 그렇죠. 딱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히노키 카본을 사용을 했는데 뭔가 아쉽고 이거를 채우려고 다른 표층이나 혹은 다른 류의 라켓들을 쓰다가 결국은 오스카로 올 수밖에 없는 딱 지금 그런 시장의 모양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1세대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넥시 1세대는 없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들 사이에 빈 곳을 찾는 게 넥시 1세대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니발이라든지 오스카라든지 덱스터라든지 굉장히 유니크하죠. 그런데 아주 창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스카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라켓이고, 그래서 제가 그 오스카 설명을 쓸 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거기다가 computerized control이라는 말. computerized,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계산되어진 컨트롤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계산된이라는 표현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오스카에 대해서. 제작도 계산되어진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오스카 라켓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넥시 라켓을 쭉 보시면 처음 만들어지고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정도의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라켓은 없었던 것 같고, 이것은 타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선수 때문에 비스카리아라는 라켓이 이제 뭐 막 유행을 하고 이렇기는 했지만, 넥시라는 브랜드 특성상 사실상 그거는 선수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고, 오스카 라켓의 경우는 100% 라켓 성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켓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넥시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극복하려고 했던 라켓들이 이제 그 비스카리아도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비스카리아가 계속해서 인기를 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스카도 똑같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스카리아의 단점들을 극복한 버전이거든요. 오스카가. 그래서 이 두 라켓을 비교해서 치시면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제가 사실 글로 쓰기에는 그런 점을 다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제작한 입장에서는 저는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타사 브랜드들의 그런 라켓들의 빈 곳을 계속 봤거든요. 뭐 버터플라이의 비스카리아뿐만 아니고 TSP 라켓도 그렇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라켓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노키 파워 뭐 이런 거. 그런 라켓들이 있죠. 근데 그런 라켓들도 이제 아릴레이트 카본을 썼던 라켓들, 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라켓들하고 전혀 다른 구성을 취했고 그리고 굉장히 균형점에 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산의 끝판왕, 더 이상 계산하기가 힘들다 라는 어떤 한계점이 오스카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를 갈아탔죠. 거기까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 오스카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오스카 라켓을 보니까 히노키 표층을 갖고 있는 카본 라켓 중에서 이너파이버 구조를 갖고 있는 라켓이 없는 걸로
왜냐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딱 생각은 안 나요.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히노키 카본을 쓰는 이제 목적은 확실하거든요. 세게 그냥 빵 하고 때리려고 쓰는 거고 깊이 잡아서 보다 강하게. 근데 그러다 보면 우선 감각적인 손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반응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빠르게 쳤을 때 조금 무딜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오스카는 히노키 카본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성도 괜찮고 감각적인 부분도 괜찮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두 번째 푸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나무 구성에서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요.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히노키 카본 라켓들이 쭉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네. 히노키 목재 자체를 일본에서 독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유럽 브랜드가 비슷한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독창적인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노키의 퀄리티 높은 그 양질의 히노키를 자기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카본 깔고 중간에 뭐 아무거나 넣으면 그냥 독특한. 예. 생각해보니까는 외국 너무 쉽게 라켓을 만들 수 있는 유럽 거예요. 브랜드 중에서는 확 뜨는 게 없네요. 확 뜨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지만은 티바 기껏 생각나는 게 티바 일본에서 들고 온 그런 라켓들. 그래서 거의 쉽게 그냥 독특한 라켓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연구하려는 태도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대다수의 일본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저는 제가 이 넥시 브랜드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해마다 라켓을 대여섯 가지를 새로운 걸 내놔요. 근데 1년 지나면 다 단종되고 한두 개 라켓 남아요. 3, 4년 지나면 없어요 라켓이. 그렇죠. 보통 그렇죠. 보통은 그래요. 하지만 넥시를 제가 만들 때에는 이 라켓은 하나 만들면 10년, 20년 후에도 가치가 있는 라켓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넥시 라켓은 어느 한 가지라도 이건 이상하네 이런 라켓이 나오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100% 다 쏟아 부어서 완성된 라켓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라켓의 가치는 다른 라켓과 겹칠 수가 없어요. 그 넥시 라켓이 지금 수십 개가 있지만 수십 개가 겹치지 않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의 라켓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똑같은 구조에서 브랜드만 갈아붙이고 두께 조금 다르게 하고 그냥 계속 내놓는 그런 라켓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히 아릴레이트 카본은 사실 굉장히 그 카본만 사용한 거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너무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찾은 것이 이제 오스카 라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0여 년 전에 흔히 말하는 아릴레이트 카본이 들어가는 라켓들은 말이 뭐 여러 종류의 라켓들이고 이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구조에서 그 모양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라켓들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연구를 해봤겠지만 이 이상 뭔가를 갖다 변화를 주면은 아릴레이트 카본의 그 특성이 너무 세지거나 너무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점에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그 오스카 라켓의 경우는 그 부분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렇죠. 극복한 라켓이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이번 파트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자.